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육동일 교수입니다. 광명이 대전에서 멀지는 않고요. 그 KTX로 1시간도 안 걸립니다. 또 생각 같아서는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와서 그 유명한 광명 동굴인가요? 거길 좀 가봤으면 했는데 마침 시간이 안 돼서 오늘 못 갔습니다. 아까 오면서 이 관계자분한테 얘기만 좀 자세히 전해 들었는데 대단히 성공적인 그런 사업이고 또 그러한 이벤트라고 들었고, 그게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를 하지 않았으면 그런 거를 생각해낼 수도 없고 그런 창의적인 사업이나 정책을 만들지 못하죠. 중앙정부는 그걸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의 문화, 지역의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지역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거를 주민들 경제 또는 주민들 삶과 연계시키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광명시가 지방자치의 모델로서 두 가지의 큰 업적을 내고 있는데, 한 가지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광명 동굴이고요. 두 번째는 그 광명이 교육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역의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의 인재 양성하고 지역 인적 자원 개발입니다. 사람 중심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사람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뭐 공장을 들여오고 길을 만들고 무슨 대기업을 유치하고, 이건 수단이죠. 수단.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광명 시민들이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도 늘리고 또 지역 인적 자원을 충분히 개발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지역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또 그게 지방자치의 목표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에서는 상당히 올바른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이제 한 달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요. 2017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면서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가 지금부터 100년 전에 탄생한 리더들이 많이 있어요. 지도자들이. 이 해가 가기 전에 한번 우리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탄생 100주년이 된 사람들이 올해 몇 분 계세요. 세계적으로 지도자들이. 한번 제가 꼽아볼까요? 처음에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1917년생입니다. 살아있으면 올해 100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젊은 나이에, 가장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됐어요. 43살에 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43살에 했죠. 20세기에 태어난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잘생기고 젊고 또 능력도 있고 좋은 집안이고. 그런데 한 3년 하다가 달라스에서 암살 당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은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집안이 지금 100년 된 그 지도자들의 상황이 전부 다 비극적입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죽었고, 또 유일한 외아들도 젊은 나이에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케네디 집안도 줄줄이 다 잘못됐죠. 그 동생도 로버트 케네디도 암살되고, 큰형은 일찍이 전쟁에서 2차 대전에 죽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불행한 집안이 된 그런 지도자가 있었고, 두 번째 또 불행한 지도자는요, 인도의 인디라 간디 수상이 있습니다. 그분도 1917년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의 딸이 아니라 그 네루 수상의 딸이죠. 그 수상을 했던 아버지가 네루, 인도 독립의 그 아버지지요. 네루는 군인 출신이고 그 수상을 했고 대를 이어서 딸이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도 암살당했죠.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수상이 됐어요. 그 아들도 수상이 됐는데 그 아들도 암살됐습니다. 그러니까 3대 수상이 되기도 어려운데 3대 수상이 전부 다 암살당했어요. 굉장히 불행한 집안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도 1917년생입니다. 그 양반도 올해 100살이 됐는데 이제 역사적 평가가 많이 엇갈리고 있죠. 경제 성장을 한 그 산업화에 그 좋은 평가도 받고 있는 반면에 또 친일 독재의 그런 부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고, 또 더더욱이 불행한 거는 그분도 암살됐지만 또 대를 이어서 딸이 대통령이 됐는데 또 거기도 탄핵되고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역사적 평가는 이제 후세에서 더 자세히 하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다들 그렇게 쉽지 않은 지도자가 됐고 대를 이어서 됐는데 또 다 불행하게 그렇게 끝났고요. 또 한 분 또 들 수 있는 분이 윤동주 시인입니다. 윤동주 시인도 1917년 12월생일 거예요. 그분도 참 그 당시에는 잘 몰랐던 시인인데 이제 후세에 그분이 쓴 시들을 그 유작을 발굴하고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굉장히 그 우리에게 좋은 서정적인 시를 남겨줬는데 그 시의 내용은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슬픔과 그 당시에 독립에 대한 그런 희망과 또 이런 것들을 아주 그 서정적으로 잘 표현한 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죠? 그 시를 남겼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도 1945년 2월 독립을 한 6개월도 안 남겨놓고 의문사로 28살에 죽었습니다. 28살에. 요즘 같으면 28살에 뭐 그렇게 대단한 평가를, 역사적인 국민적 평가를 받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도 짧은 인생, 짧은 생애 동안에 우리 그 민족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분이죠. 그래서 그분도 우리가 한번 추억해 볼 만한 그런 분이고, 끝으로는 이제 윤희상 작곡가도 1917년생이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역사적 평가가 조금 서로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분야에서만큼은 세계적인 작곡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남북 분단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이념적인 그런 문제가 불행하게 우리에게 여전히 이 유산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그러한 역사적 질곡 속에서 그래도 각 자기 분야에서만큼은 세계적인 두각을 나타낸 분으로서 기억할 만합니다. 그렇게 하여튼 올해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100주년, 100년 전에 태어났던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로 들어가서요. 우리가 그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가 이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해로 따지면은 26년이 됐고요. 그다음에 95년 우리가 단체장까지 직선으로 뽑은 걸로 따지면 이제 22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년이 된 거나 다름없죠. 어른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체는 어른이 됐지만 아직도 이 정신과 판단력과 행동은 아직 어른이 못 됐어요. 아직도 유아적인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년에 이러한 성인으로서의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 그래서 새로운 옷을 입히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자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년의 개헌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지방선거도 해야 되잖아요. 6월 13일 날 지방선거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날 헌법 개정도 그날 국민에게 물어봐서 헌법을 바꾸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헌법은 이것도 딱 30년이 됐습니다. 1987년에 우리가 그 민주화 운동에 의해서 어렵게 쟁취한 헌법입니다. 그 골자는 뭐였어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자. 그게 30년 전에 우리가 민주화를 통해서 어렵게 만든 지금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뭐 대통령을 체육관에서도 뽑고 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고 이렇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뽑혔단 말이에요. 뭐 요식행위였죠. 뭐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또 5.18에 뭐 광주 그러한 그거를 억압하고 정권을 찬탈하고 그 요식행위로서 간접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용납을 못했고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 투쟁을 통해서 민주화를 쟁취를 했고 헌법을 바꿨습니다. 그 헌법이 지금의 헌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죠. 그러면 정말 좋은 대통령을 뽑을 줄 알았고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잘 국정을 운영할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뽑고 보니까 이 우리 기대하고는 어긋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또 대통령을 뽑고 나서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잘못 뽑았다고 그러고 또 새로운 대통령을 기대하고 이런 일을 지금 계속 되풀이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대통령만 직선으로 우리가 뽑는다고 해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국정 운영이 제대로 가는 게 아니다. 이제는 이 국정 운영의 틀과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뽑았지만 그 대통령이 운영하는 국정의 체제는 굉장히 집권화되고 권력이 독점이 되고 또 전국을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거를 지금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일어난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세월호 참사. 이거는 재난이 일어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람을 구하는 일입니다. 근데 제일 가까운 곳에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세월호가 저 진도 앞바다에서 저렇게 그 사고를 당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갈 곳은 진도, 군, 전라남도 이쪽에서 제일 먼저 달려들어서 인명을 구출을 했어야 되는데 뒤돌아보니까 우리 국정은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대통령의 명령을 기다리고 그거는 우리 행정기관도 그랬고 해경도 그랬고 다 이 시스템에서는 본래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또 중앙에서의 지시만 기다리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놓치고 많은 희생자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했던 거는 뭐 구조하기 위해서 몇 명이 갔고 배가 몇 척이 떴고 헬리콥터가 몇 척이 떴고 이것만 보고하는데 급급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중앙 집권적인 국정 운영을 가지고는 체제를 가지고는 이 위기 재난 관리에 대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메르스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때도 우리 전 국민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전전긍긍했습니까? 우린 중앙정부만 믿고 능력이 있을 거라고 믿고만 그것만 기다리고 노심초사 있었는데 아무것도 뭐 못했잖아요. 중앙집권 청와대 중심의 권력 구조를 가지고는 이 대한민국을 이제 관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80년대 전까지는 그래도 청와대가 또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관리할 수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돈의 흐름이 어떻고 어디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관리하고 통제가 가능한 국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의 경제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졌고 우리 사회가 복잡 다난해졌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해졌고 요구가 많아졌고 이렇게 크게 변한 겁니다. 또 우리 글로벌화 됐죠. 또 뭐 다민족 다문화로 가지요. 고령화 됐죠. 저출산 되죠. 사회 변화가 급변했습니다. 이 급변한 이 환경 변화에 이제 중앙정부는 무력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을 끌어왔어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민도가 우리 국민들의 역량보다 공무원들의 역량이 조금 앞서 있었어요. 또 그 사람들이 정보나 이런 지식을 독점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자기네들 계획 세우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세우고 그거를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통제해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 성장은 이루었죠. 1960년도에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0,000불, 20,000불. 지금 한 8,000불 가량 됩니다. 30,000불로 아직 못 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게 정부가 대통령이 중심이 된 집권화된 정부가 이룩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과 못지않게 부작용이 생긴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에 대처도 못했고 또 불균형이 심화됐잖아요. 경제는 성장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가 엄청난 계층 간의 불균형, 지역 간의 불균형, 세대 간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이제는 빈부격차가 이제 아주 크게 벌어져서 중산층은 없어졌어요.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잘 사고 못 사는 사람은 게다가 이게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빈부격차가 대물림되고 있다. 이제는 개천용이라는 게 없잖아요. 개천에서는 용이 안 나요. 이제는 잘 살고 또 그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 교훈 사람만이 출세할 수 있습니다. 고시에 합격할 수 있어요. 지금 고시 합격생들은 다 강남에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가난의 대물림, 부자의 세습, 이게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큰 사회적인 불만, 저항으로 나타난 거죠. 왜 우리는 계속 못 사냐? 또 국가가 아무리 성장했다고 하는데 그 성장의 열매는 누가 다 먹어버렸냐? 이런 불만이 생기고 그것이 체제에 대한 반발로 생기는 겁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죠. 우리는 늘 젊은 세대 학생들 보고 너네들은 정말 뭐 행복한 애들이다. 단군 이래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다. 정말 뭐 모든 걸 다 잘, 뭐 영어 교육, 컴퓨터 교육 이런 거를 최고로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가 불만이냐? 우리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너네들을 위해서 여태껏 살아왔는데 너네들은 뭐가 불만이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친구들은 미래가 깜깜합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니까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안 하니까 아이를 못 낳고 지금 가급적이면 대한민국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 불만이 이제 점점 이제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는 거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패된 거죠. 그게 국정농단입니다.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이 드러나고 만 거죠. 그것이 이번에 우리가 이 불행한 일로 나타난 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 국정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유지 관리도 못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없다. 이러한 철저한 비판과 반성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대통령이 정말 좋은 대통령이 나오면은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대통령 혼자 끌고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또 그런 대통령이 돼서도 안 돼요. 이제는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끌고 가는 이 국정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돼야 된다. 그리고 권력이 청와대나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된다. 나눠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분권입니다. 권력을 나누는 게 분권이에요. 그렇죠? 권력을 나누는. 근데 권력을 나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평적으로 권력을 나누는 거죠. 대통령, 입법부, 사법부, 뭐 언론 이렇게 수평적으로 나누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수평적 분권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수직적 분권입니다. 그거는 중앙과 지방 간의 권력을 나누는 거예요. 또 관과 민 간의 권력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돼야 권력이 나누어져야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국정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년에 그러한 새로운 국정 운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헌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헌법 개정이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국민 의견도 듣고 또 국회에서 준비한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내년에 바꾸는 헌법 개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바꿔야 돼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독점된 권력을 나누기 위한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되거든요. 수평적인 분권. 대통령의 권력을, 파워를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 형태를 이제 좀 달리 해야죠. 대통령 중심제로 할 거냐, 의원 내각제로 할 거냐, 아니면 그거를 합들인 의원 집정부제로 할 거냐. 대통령은 상징적으로 뽑고 국무총리가 국정을 주도하고 이런 형식.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할 거냐, 단임제로 계속 할 거냐. 이러한 문제들이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놓고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 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멀리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년에 선거, 후년에 뭐 국회의원 선거, 다음 대통령 선거만을 염두에 두고 어느 정부 형태가 우리 당에게 유리한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 서로 굉장한 대립과 갈등이 있어요. 두 번째 이슈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들이 갖는 기본권. 이 부분이 그동안 상당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개인적인 기본권이 뭐 건강권이라든지 생명권이라든지 안전권이라든지 뭐 양성평등 문제라든지 또 그 군인들, 근로자, 공무원 또 그 청년들의 이러한 그 권리 또 소비자 권리 이런 정말 우리가 이제 민주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들이 아직도 헌법적으로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 권리들이 침해되고 또 훼손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동안 계속 겪어왔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헌법에 이제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관심이 많죠. 그래서 제가 그 국민대 토론회에 가보면 그 일부 단체들이 막 와가지고 막 평등, 성평등, 뭐 성소수자, 뭐 무슨 뭐 이런 것에 그냥 모든 게 다 거기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논의가 안 돼요. 뭐 종교단체에서도 오고 뭐 어디서도 뭐 인권단체에서도 오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것도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그 문제에 그냥 모든 게 다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논의가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우리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생각들이 다양하고 또 그것도 첨예하게 서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성평등이냐, 뭐 양성평등이냐, 이게 다르다, 같다, 뭐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속내들이 있어요. 또 거기에 이제 종교적인 문제가 개입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도 이제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슈가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와 분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헌법을 우리가 분권형 헌법으로 만들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런 입장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뵙고 강조하는 것도 그 내용입니다. 앞서의 두 가지보다는 오늘 주제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하는데, 근데 제가 아까 10여 차례 강의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 대토론회도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또 굉장히 편견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무슨 이 좁은 땅덩어리에 무슨 지방자치가 필요하냐. 중앙정부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데 무슨 뭐 200여 개의 지방정부가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게다가 지방의회가 정말 이 무슨 엉터리들이 모여가지고 지방의회가 이게 뭐 이렇게 많아서 이거 어떡하겠냐. 문을 닫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에 계속 주기적으로 그 여론조사를 해보거든요. 근데 지방자치에 대한 여론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한 70% 정도는 부정적입니다. 우리 사회 지방자치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지금 제왕적 대통령도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제왕적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이 고민을 하는데 243명의 제왕적 단체장들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잘 인식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헌법 개정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지방자치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필요해도 우리 국민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그거는 우리 국민들의 여론과 우리 국민들의 의식 바운더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동떨어져 가지고 저 앞에 먼저 지방자치 분권은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니까 이렇게 앞서서 간다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지방자치가 자리 뿌리 내릴 수도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현 헌법은 굉장히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요소들이 많다. 이거의 폐해가 너무 많이 드러났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분권 쪽으로 향해서 가야 된다. 근데 그게 이만큼 가냐, 조금만 가냐 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그건 국민들의 권리고 국민들의 선택인데 그거를 우리 국민들께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끔 충분한 정보도 제공하고 올바른 판단과 의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자료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갖지 못했어요. 왜? 지방자치와 분권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누가 그럴까요? 중앙집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와 분권이 되기를 싫어하죠. 왜? 파워, 결정권을 뺏기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결정권이 파워잖아요. 결정권이 파워인데 이거를 지방자치와 분권을 하면은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려놓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를테면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이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 결정권을 순순히 이양할 리가 없죠. 그걸 뺏기면 자기네들은 기득권 없어지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지방의회에 순순히 넘겨주겠습니까? 안 넘겨주죠. 국회의원들은 어디까지나 지방의원을 자기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놓고 싶어 하죠. 절대로 정당공천제를 안 내려놓잖아요. 정당공천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하수인, 꼬붕으로 만들어 놓고. 그럼 선거 때는 얼마나 좋아요. 지방의원들이 차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다 해주잖아요. 정당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해요. 또 우리 여성들도 비례대표 하나 받으려면은 갖은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갖은 것들을 다 수발을 들어야 공천권을 하나 받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의 그 특권을 내려놓겠습니까? 정당공천제, 우리 국민의 70%가 정당공천제 배제를 원해요. 지방의원과 단체장들의 90%가 배제해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 학계 전문가들도 70%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대선 때도 내려놓는다 그랬어요. 약속했어요. 정당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정할 때는 슬그머니 안 내려놨죠. 왜? 특권이니까. 특권이니까. 그 특권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와 분권이 되기를 싫어하는 세력들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분권이 안 가는. 또 하나 지방자치와 분권을 가기 싫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집단과 세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원, 중앙정부, 세 번째는 중앙언론입니다. 중앙언론이. 우리나라의 중앙언론은
언론 시장을 8, 90%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방신문들은 다 지금 아사 직전이에요. 다 재정을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 언론이 다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 중앙 언론의 기득권을 지방자치와 분권을 하면 뺏기게 되는 거죠. 지방자치와 분권을 하면 우리 지역민들의 관심사는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관심사는 온통 중앙으로 가는 거예요. 최근에 북한 병사가 하나 어렵게 JSA를 넘어서 왔습니다. 중앙 언론이 거기에 모든 걸 집중해서 그 병사의 뱃속에 회충이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다 들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병사에 회충이 몇 마리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언론은 전부 그런 곳에 몰두해 있어요. 그 회충보다 더 중요한 우리 지방의 어려운 문제,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심각하게 있는데도 그런 건 다 외면합니다. 온갖 것이 다 중앙에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우리는 거기에 목매고 거기에 우리는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정치 그렇죠. 문화, 예술 다 지금 북한 병사가 무슨 뭡니까 뭐죠? 그 젊은 애들 노래 뭐를 좋아하고 뭐하고 그게 무슨 가십거리지. 그게 온갖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뉴스입니까, 그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런 쪽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쪽에만 흥미를 느끼는 겁니다. 우리 지방도요, 종편을 많이 봅니다. 종편 방송을 하루 종일 봐요. 우리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봐요. 그들이 그 동네에 모이고 노인정 이런 복지기관에 만나면 맨날 그 얘기입니다. 국정이 이념이 어떻고 북한이 어떻고 핵이 어떻고 온갖 대한민국의 국정을 다 논의하고 있어요. 종편에서 본 걸 가지고. 그 대화 내용에는 지방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내 지역, 우리 마을,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을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건 지방자치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진 곳은요, 중앙에 관심이 없어요. 내 삶과 관심이 없으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내 먹고 살고 내가 당장 하고자 하는 일과는 큰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대통령이나 수상이 누가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나라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른다? 수상이 누군지도 모른다? 저도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지방의원이 누구고 국회의원이 누구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있죠.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여러분 지방의원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시의원, 도의원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우리 지역은 지금도 자기 지역의 시장 군수, 시도지사보다는 서울시장이 누가 되는 거에 더 관심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뉴스에 그냥 온갖 뉴스를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서울시장은 누가 후보다. 현 시장이 또 할까? 이게 아무 상관없는, 우리가 투표도 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게 지방자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잘 되면 중앙신문을 볼 필요가 없어요. 지역신문을 보지. 지역신문을 봐야 내가 도움이 되니까. 근데 그거를 중앙 언론이 뺏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세계의 그 지방자치와 분권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이 집단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분권은 그만큼 어렵다.
그리고 중앙 언론은 여전히 지방에서 지방자치에서 제기되는 부패와 비리를 아주 크게 침소봉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저지러지는 부패와 비리는 우리가 체감이 안 돼요. 몇 조, 몇십 조, 몇백 조가 여러분들 어떻게 도대체 얼마나 그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방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은 되게 아깝죠. 그런 환상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중앙 언론은 지방자치 때문에 부패되고 비리가 심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방자치와 분권이 대단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방자치와 분권이 너무 앞서간다. 너무 속도가 빠르다. 우리나라에는 필요 없다. 아주 좋은 중앙정부 하나만 있으면 되지 무슨 놈의 지방정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러한 의식이 여전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앞서 서두가 길었습니다마는 다 생략을 하고요. 지방 자치와 분권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그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20세기는 중앙이 주도하고 정부가 주도하고 우리가 타율적으로 살고 모든 것이 획일화되어 있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지방이 주도하고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고 다양해야 되고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이 중요시되는 그러한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방식 갖고는 안 돼요. 바꿔야 돼요. 그리고 21세기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키워드는 창의와 자율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광명 씨가 창의력을 발휘를 해서 동물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경영 수입을 재정에 보태고 이러한 거를 이제 시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창의예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잘 되면 우리 광명 씨의 자존심이고 우리 광명 씨가 내세우는 중요한 이제 사업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변화하는 속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어서 바뀌어야 되는데 현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현실은 여전히 중앙이 10개 중에 8개를 쥐고 있습니다. 돈도 쥐고 있고 인재도 쥐고 있고 정보와 지식도 쥐고 있고 이거를 빨리 7대3, 6대4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말로만 되는 건 아니고 헌법으로 보장을 시켜야 된다. 헌법으로 지방 재정을 헌법으로 보장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대개 자치와 분권을 거부하는 쪽에서는 뭐냐면 지방이 능력이 안 된다. 우리가 줘도 이걸 제대로 관리를 못 한다. 또 부패하고 비리할 거다. 이렇게 자꾸 지방을 폄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더 중앙정부가 처음 출발할 때는 더 열악했죠. 더 능력도 없었고. 그리고 우리 지방은 이제 우리 주민들은요, 굉장히 이제 무장이 돼 있습니다. 경제적인 수준, 교육적인 수준도 높아졌지만 우리가 지식과 정보가 이제는 뒤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인터넷, 스마트폰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보보다 판단력이 앞서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정부가 지금 제일 뒤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업은 저기 앞서 있고, 앞서가는데 정부는 지금 그걸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규제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이른바
그 적폐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어거지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걸 바꿔야 된다. 정부가 무능력해진 거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부가 민간 부분보다 뒤진다는 걸 일찍 알았어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을 줄이고 민간이 하는 일을 많이, 기업이 하는 일을 더 많게 바꿔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정부가 그거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80%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에 이르게 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간성도 잃고 주체성도 잃고 공동체 의식도 지금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현 시스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지방자치와 분권만으로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방자치를 처음 한 것이 1952년에 지방선거를 처음 했었습니다. 1949년에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만들고 그때는 이 서울특별시와 도, 시읍면 이렇게 2계층으로 돼 있었어요. 이게 두 계층으로 그때는 지방자치를 실시를 계획을 했던 겁니다. 지금은 시읍면 자치가 아니라 시군 자치잖아요. 그때는 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2년도에 최초의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를 처음 실시를 했죠. 52년이라면은 6.25 동란 중입니다. 그렇죠? 전쟁이 끝나기 전이죠. 그리고 56년에도 두 번째 선거를 했고 60년도에 이르러서 완전 자치제를 했어요. 단체장도 뽑고 시읍면장도 뽑고 의회 의원도 뽑고. 그래서 전면 실시를 했는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하고 61년에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전면 중단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읍면자치제 폐지되고 이제 군 행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61년에 다 중단이 되고 그동안 30년 동안의 동면기를 겪고 있다가 91년에 이제 지방의회가 부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52년부터 61년까지 9년간의 지방자치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지방자치는 지금 오늘 말씀드린 지방자치의 본질에 가까운 게 아니라 그때 자유당 정권이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좀 활용이 됐었죠. 그러나 하여튼 어쨌거나 우리에게는 귀중한 경험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1년에 부활하고 95년에 단체장 직선까지 해서 민선자치제가 이제 부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의 지방자치를 우리가 실시를 해서 도대체 문제만 많았지 무슨 성과가 있었느냐. 이제 이런 의구심을 갖잖아요, 우리가. 또 그렇게 많이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방자치가 많은 문제를 제기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못지않은 귀중한 성과가 있었어요. 그건 아직 우리가 체감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방자치가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 가져온 성과를 저는 한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중에 이 2가지가 가장 큰 성과입니다. 첫째는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써 비로소 지역의 주민이 주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지방자치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깨어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건 지방자치를 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는 지역의 주인은 주민이 아니에요. 관이지. 관이 주인이에요. 주민은 관의 통치 대상일 뿐입니다. 그걸 서브젝트라고 하죠. 주민은 종속물, 주종관계예요. 관민관계는 주종관계입니다. 그게 오랜 역사죠,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5,000년으로 따지면 5,974년은 우리가
종이에요, 종. 시키는 대로 하는 종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됐어요? 유권자가 됐잖아요. 우리 손으로 우리 대표를 뽑잖아요. 유권자가 됐어요. 유권자의 권리를 우리가 이제 갖게 됐고, 또 우리가 이 주민이 고객이 됐습니다. 관의 고객. 그래서 우리 행정은 이 고객을 어떻게 하면 감동을 시키고 만족을 시키는가. 이게 행정의 목표가 됐습니다. 응? 민을 주도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만족스럽게 잘 모시느냐. 우리 고객이니까. 이러한 혁명적인 새로운 발상이 생겨난 겁니다. 이건 지방자치 하지 않고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또 이제는 지방의 행정을 관이 혼자 할 수 없어요. 공무원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을 참여시켜야죠. 같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협력을 안 하죠. 좋은 평가를 안 내리죠. 만족을 안 하죠. 더 나중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그건 안 나타나지만 만족을 못하면 주민들이 비판과 저항을 하면서 조세 저항을 합니다. 세금을 안 내려고 그래요. 이건 선진국에서 나타났던 일이죠. 너네들 우리가 주인이야. 우리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너네들 하는 일이 형편없어. 세금은 많이 내는데 우리에게 주는 서비스는 너무 형편없어. 이러면 저항이 생기는데 그게 조세 저항입니다. 조세를 안 내면 어떻게 돼요? 파산하는 거죠.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시장은 구속되고 공무원은 쫓겨나는 거죠. 그게 일어난 겁니다. 선진국에서. 그러니까 이 주민을 파트너로 모시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방자치의 성과입니다. 우리가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상징적인 조항이었는데 이게 정말로 나타난 게 지방자치를 통해서 그것이 촛불로 나타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해서 오늘날에 이런 결과를 빚은 거예요. 주인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주인의식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것 때문에 지방자치를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를 해야만 주인이 되는 겁니다. 지역의 주민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관민관계가 주종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 주민 주도의 관계로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우리는 아직 못 갔어요. 또 주인이라는 대접만 그냥 받고 있을 뿐이지 주인 노릇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인이 될 만큼의 의식을 아직 못 갖추고 있어요.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지 주인으로서의 도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주인 도리를 하고 자치를 하려면 자기가 부담도 해야 돼요. 돈도 내지만 봉사도 해야 되고 지역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야 되고 책임도 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냥 권리만 챙기죠. 그것이 지역 이기주의로 가기도 하죠.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제대로 우리가 지방자치를 못해서 그런 거지, 지방자치를 그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우리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방자치를 해서 우리가 그동안 지역사회가 안정을 유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에 우리 중앙정국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계속되는 안보 위기, 연평도 뭐 포격, 무슨 천안함 침몰, 또 지금도 계속되는 북핵 위기, 뭐 최근에 JSA, 뭐 계속 이 안보 위기가 발생하고
옛날 같으면 이게 이렇게 뭐 우리가 안보 불감증도 조금은 걸렸지만 옛날 같으면 뭐 이게 난리 났을 거예요. 사재기도 하고 뭐 별일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의연하게 이 위기를 잘 대처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IMF, 뭐 외환위기, 숱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그나마 우리가 어렵사리 안정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정치적 위기였습니다. 정치적 혼란. 그동안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대통령 자살, 대통령 구속, 대통령 탄핵. 이거는요, 세계사에 없는 전대미문의 사건들입니다.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통령을 구속시키냐?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시키냐? 총칼을 안 들고 서로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굉장히 이상하게도 보고 부럽기도 보고 굉장히 뭐랄까 경이롭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나라는 그 정치적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정권 교체를 했어요. 정권 교체를 했다고. 평화적으로. 총칼 안 들고 투표로 정권 교체를 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정치 발전입니다. 뭐 여야 간에도 했고 여야 간에도 했고, 물론 이제 좀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탄핵시키고 뭐 촛불혁명이 나오고 그래서 좀 혼란스럽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저력을 발휘해서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한 거예요. 이거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경제도 성장하고 어렵게 민주주의도 동시에 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예요. 그래서 세계가 놀래고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토대가 뭐냐? 그게 지방자치.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대통령이 시장, 단체장을 다 옛날같이 임명했다고 보세요. 지방자치 하지 않으면 임명해야 되잖아요. 시도지사도 임명하고 시장군수 구청장도 임명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탄핵되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어떻게 될까요? 정당성이 있습니까? 대통령, 임명한 대통령이 탄핵되면 같이 다 탄핵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정부 상태가 돼요. 무정부 상태. 다행히 우리는 임기가 보장된 단체장을 우리 손으로 뽑아서 정당성을 주고, 그게 좀 못마땅하고 뭐 후회도 하고 하지만 어쨌거나 또 지방의원도 그걸 견제하라고 우리가 뽑아서 지방의회를 만들어줬잖아요. 임기가 보장됐다고요. 대통령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토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혼란을 최소화해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하지 않으면요,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체제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안 됩니다. 2000년대 초에 불었던 북아프리카의 민주주의 혁명, 일명 제스민 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집트, 튀니지, 리비아 이런 나라에 민주주의 혁명이, 민주주의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정부는 막강한 독재 정부였습니다. 카다피, 뭐 무바라크, 뭐 이런 난공불락의 정권이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석유도 나고 뭐 관광 산업이 있으니까 경제도 그냥 그런 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민주주의 혁명이 부니까 한 날 무너지는 거예요. 카다피는 뭐 비참하게 죽어버렸고, 무바라크도 뭐 감옥에 가고 뭐. 그리고 그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망가져 있습니다. 치안이 불안해서 이제 가지도 못해요. 이집트는 꼭 가봐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재 정부, 권위주의 정부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굉장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민주주의 혁명이 살짝만 불어도 무너지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지방자치를 부활했기 때문에 지역의 안정적인 토대가 마련돼서 그나마 민주주의를 이렇게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중요한 이유예요. 이론적으로나 선진국도 이 중앙정국의 혼란과 불안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해서 정치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형편없어. 우리 국민 의식이 형편없어서 전두환 같은 강력한 대통령이 나와서 싹 잡아들여야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한다고 이 공공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아마 그렇게 설명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하루도 못 참고 길거리로 다 뛰쳐나올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많이 민주화됐고 성숙됐고요. 과거로 민주주의를 한번 우리가 맛보면 과거로는 못 돌아갑니다. 독재정부에 여러분 살겠어요? 독재정부의 그 무서운 살벌한 그 정권 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은 할 수 있지만 정작 돌아가면 못 살 겁니다. 예? 말도 못 하죠.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거죠. 삼청대 끌려가고, 삼청교육대 끌려가고, 정말 지금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치유가 안 돼서 여전히 이렇게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좌우지간 저는 이 두 가지의 성과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방자치가 제기한 문제점, 부작용, 비용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의 성과를 이미 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지방자치가 문제점은 많아요. 현재.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문제가 많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지방자치를 없애고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대신 지방자치가 제기한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방자치를 해야죠. 그래서 지방자치의 소중한 성과를 우리가 극대화시키고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장 큰 문제는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를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왜? 정당공천제가 부작용이 많아요.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면 정당공천제를 하고 있어요. 또 지방선거를 한날 한시에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가 어떻게 돼요? 지방의 후보들이 지역의 이슈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중앙 정당 선거의 대리전 같이 치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가지고 이거 정권을 평가하자, 여당을 심판하자, 야당을 심판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지방선거의 이슈가 아니거든요. 지방선거는 우리 광명을 누가 더 잘 살릴 수 있는가, 광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약과 정책을 가진 후보가 누군가, 이거를 잘 우리가 경쟁을 시켜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당을 정권 심판하자, 1번 찍자, 2번 찍자, 일자 투표를 하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 사이에 엉터리들이 탄생이 되는 거죠. 또 정당 공천을 그럼 제대로 해주면 되는데 아직도 비리가 상존하거든. 공천 헌금이 있거든. 저쪽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영남, 호남은 그동안 정당 공천은 곧 당선이었습니다. 80, 90%는 당선이에요.
그러면 선거 비용 대신에 헌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돈만큼에. 그럼 공천해주면 당선이에요. 그런 선거라. 거기다가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한 날 하니까 교육감 후보가 어느 칸에 들어갔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는 거죠. 어느 지역에는 1번 칸으로 들어가면 당선. 어느 지역은 2번 칸으로 들어가면 당선. 추첨하면 뭐 희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아직 투표도 아니고 추첨하는 순간에 희비가 엇갈린다는 거잖아요. 야, 당선이다. 나 하나 떨어졌다. 그래서 로또 선거라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교육적이어야 될 교육감 선거가 가장 비교육적으로 돼요. 이런 거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말만 정당 공천을 배제해야지 암암리에는 다 정당이 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너는 이념 후보고 너는 진보 후보고 너는 보수 후보니까 보수당이 지원하고 뭐 진보당이 지원하고 이걸 암암리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겉으로는 사가 아닌 것처럼 선거를 한다. 이런 비정상적인 선거를 지금도 하고 있다. 내년에도 법이 안 바뀌었으니까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그걸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 특권을. 지금 우리나라 정치 개혁의 핵심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내려놔야만 정치가 바뀌어요. 근데 그것도 이슈화가 안 되잖아요. 이번 헌법 개정 때도 그게 돼야 되는데 그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만 일부 제한하는 것만 있을 뿐이지 그 어마어마한 특권은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지금 뭐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면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는데 특권이 줄지 않는 한 국회의원 숫자가 줄면 한 사람당 특권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 TV에 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뭐 이런 나라들의 국회의원들 보세요. 특권이 없어요. 다 버스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비서도 없고 월급도 별로 안 주고 그래서 아주 3D 업종으로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걸 하는 사람은 누구냐? 봉사. 국민에 대해서 봉사하려는 사람만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싶은 특권이 뭐냐면 국민으로부터의 존경과 신뢰입니다. 그 특권을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의 국회의원들은 존경받아요. 신뢰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때요?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먹이사슬 제일 위에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을 다 장악할 수가 있고 우리 국회의원이 되는 게 모든 인들의 꿈이에요. 국회의원만 되면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교수고 판사고 검사고 변호사고 의사고 국회의원이 돼야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깨지지 않는 한 정치개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를 주장하는 건 누구예요? 국민들이에요. 국민들이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슬그머니 갖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 전에만 조금 특권 내려놓자, 우리 세비 조금 내놓게, 요짓만 하다가 끝나면 또 슬그머니 없어져.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선거는 달라지지 않는다. 정당공천제를 일부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정당공천을 하려면, 진짜 하려면 공천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정당이. 예컨대 정당공천을 해서 선거를 했는데 중도 낙마를 했다. 비리에 걸리고 불법 선거를 하고, 선거법 문제라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중도 하차했다. 그러면
재보궐선거를 해야 하잖아요. 지금 재보궐선거 비용은 누가 돼요? 우리 주머니에서 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그 문제를 제기시킨 정당에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당 공천 책임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당 공천제를 우리가 허용해 준 거지. 그거 아무 상관,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 미안하지도 않아요. 당연히 우리가 내서 또 재보궐선거하고. 또, 심지어는 외국은 잘못해서 중도 하차하면은 그 지역의 그 정당은 공천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져라. 그래야만 그게 경종이 돼서 다음 선거에서 제대로 공천을 하죠. 조심조심. 좋은 인물을 갖고 공천하고 또 잘못되면 우리가 다 책임진다. 근데 우리는 그거 없잖아요. 권리만 있지 의무는 안 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책임을 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당의 수명은 평균 4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추천해서 저 사람이 임기 4년 내에 정당은 없어지거나 신장 개업하거나 간판을 새로 달아요. 우리나라 정당의 평균 수명이 44개월입니다. 48개월이 안 돼요. 4년이. 지금 보세요. 이제 당명을 어떻게 쓸 당명이 없어서 하도 다 써가지고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정당 속에서 무슨 놈의 정당 공천제를 하려고 하느냐. 정당 공천을 내려놓던지 아니면 하려면 책임을 져라. 이거를 우리가 네 양자택일해라.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려면 내려놔야 돼요. 오히려 숫자도 더 늘어나야 돼요. 특권은 내려놓고 숫자는 늘려야 됩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음 헌법, 내년 헌법에는 저는 희망컨대 이런 게 좀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도 선거를 이제 내년에 하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선거에서 한 표가 세계사를 바꾼 실제 사례입니다. 옛날 그리스 시대에는 직접 민주주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결정하고 직접 민주주의. 근데 어느 회의의 주제가 여성은 인간인가 동물인가 이거를 놓고 오랫동안 토론을 했는데 결론이 안 났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이로 여성은 인간이다 이렇게 결정이 됐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만일 여성이 한 표 차이로 동물이다 그랬으면 또 오랫동안 여성들이 수모를 당했겠죠. 옛날에 여성들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성들이 다 노예죠. 노예. 옛날에는 전쟁도 노예들이 했어요. 귀족들은 안 하고 노예들이 전쟁하고. 여성들이 허드렛 일을 여성들이 다 했죠. 그 다음에 1777년에 미국이 독립할 당시에도 미국의 국어를 영어로 할까 독어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이 안 나서 투표를 해서 한 표 차이로 미국의 국어는 영어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만일 독어가 됐다면 우리나라 교육도 바뀌고 세계사도 바뀌었을 거예요. 한 표가 이렇게 중요하다. 1923년에 이 히틀러가 나치당의 당수가 될 때도 한 표 차로 됐대요. 나중에 이제 국민 투표로 총통이 됐지만 처음에 당수가 되기는 결정적인 시작은 한 표 차로 됐다. 그 한 표 때문에 히틀러가 당수가 되고 총통이 되고 전쟁을 일으켜서 600만 명의 유태인을 죽이고 비참한 전쟁의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한 표가 만든 비참한 역사라는 거죠. 이만큼 한 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선거만 한다고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독일도 히틀러를 선거로 통해서 뽑았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민주주의를 한다고 착각을 했었어요. 그때 다른 나라는 선거로 총통이나 대통령을 뽑지 않을 때 자기네들은 우리 손으로 우리의 지도자를 우리가 뽑았다. 우리는 대단한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우리가 뽑은 지도자의 명령대로 우리는 유태인도 어떻게 하면은 돈 안 들이고 많이 죽이냐가 국정의 목표입니다.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전쟁 끝나고 보니까 이건 뭐 잘못됐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선거만 한다고 민주주의는 아니다. 선거는 하되 유권자들의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전후에 굉장히 국민 교육을 많이 했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 또 국민들의 판단력을 높이기 위한 뭐 여러 가지 환경, 문화, 뭐 국제관계 이런 거를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독일이 지방자치의 선진국이 됐죠. 왜? 주민들의 판단력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교육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그냥 뭐 대학들 많이 나오니까 수준이 높아졌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정말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필요한 실제 교육은 우리가 안 받았어요. 그냥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결정하자 그러면 토론도 안 해요. 자, 손 드세요. 다수결의 원리만 하면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다수결의 원리는요, 최후의 최악의 선택입니다. 절대 다수결로 결정을 안 해요. 선진국은. 할 수 없이 최악의. 그 전에 충분히 토론하고 설득하고 오랜 시간이 걸려도 공감대를 만들어서 합의를 이루어내지 우리같이 이렇게 다수결의 원리를 안 써요. 근데 우리는 그것밖에 모르는 거죠. 왜? 토론할 줄 모르니까. 대화할 줄 모르니까. 우리 국회의원들 보세요. 학력 수준이 높습니다. 다 뭐 판사, 변호사, 뭐 교수. 그 사람들이 정치의식이 높아요? 안 높아요. 대화와 토론을 할 줄 몰라요. 왜? 안 배웠으니까. 남의 얘기를 들을 줄 몰라요. 자기에게만 쏟아낼 줄 알지.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선거는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근데 지금 바뀌지 않은 선거법, 제도, 선거 문화, 정치인들의 저런 생각, 이것들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살아온 시대와 앞으로 살고 있는, 살아가야 할 시대는 크게 달라진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슈퍼맨의 시대라고 해서 이 강하고 뭐 초능력 있고 기득권 있는 사람이 끌고 가는 시대였어요. 대통령도 슈퍼맨이기를 바라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됩니다. 지금은 소통과 참여를 통해서 같이 친화적으로 문제를 푸는 아바타의 시대로 가고 있다. 또 옛날에는 왼쪽 뇌가 주로 작동하는 논리적이고 분석하고 모방하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보고 느끼고 창조하는 시대로 간다. 그건 오른쪽 뇌가 담당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넘버원 베스트보다는 올리원 퍼스트원. 이 최고가 아니라 최초, 유일, 이게 더 중요하다. 우리 광명 동굴도 뭐 최초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새롭게 시도하는 거라서 각광을 받고 찾는 거예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살아남는다.
one and only, 유일 최선의. 이제는 우리가 뭐 국내 최고가 돼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거, 세계에서 처음 하는 거, 이런 거만이 먹힐 수 있는 거죠. 제가 동굴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기 버지니아에도 동굴이 많아요. 미국에. 거기에도 제가 그때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동굴 속에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어요. 근데 그 레스토랑은 하루에 한 팀만 받는데, 하루에 한 팀만. 그 한 팀만 그냥 무한봉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놀랄 일은 그 음식점은 불빛이 없습니다. 깜깜한. 그냥 깜깜한 속에서 맛을 느끼라는 거죠. 네. 뭐 불빛이나 뭐 음악이나 이런 거가 그런 거에 그 자극을 안 받고 그냥 오로지 맛만. 네. 그렇게 해서 그 레스토랑이 한 5년치 예약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죠. 그냥 한 팀만 받는 데다가 어둠 속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그게 뭐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먹냐, 뭐 더러워서 그게 이제 하나의 최초의 시도하는 그게 이제 관심을 유발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광명 동굴을 만들었으면 그런 이제 정말 획기적인 깜짝 놀랄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호기심이 생기는 그런 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를 말하는 거죠. 대서양을 처음 횡단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비행기로? 이거는 세계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그 영국에서 프랑스로 비행기로 논스톱 그 횡단했다는 거는 엄청난 변화죠. 그 사람이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횡단한 사람은 너무너무 획기적으로 횡단했어요. 시간도 뭐 한 3분의 1로 줄이고, 또 처음 횡단한 거는 비행기를 가볍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은 제대로 했다. 그 베스트예요, 베스트. 그러나 그 사람은 역사책에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찰스 힌클러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가 조금 기록을 해놨는데 그 사람은 기억하지 않죠. 그러니까 최초가 최고보다 낫다. 이런 거예요. 항상 최초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성의 시대예요. 오늘 우리도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지금 시대는 여성의 시대입니다. 여성들이 모든 결정권을 집권해 가고 있습니다. 경제권도 있죠. 교육권도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여성들이 장악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에게 어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 여성들의 대한민국의 파워 엘리트들도 여성들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나 외무고시나 이게 다 여성들이 수석 합격했고 여성들이 다 이제 50% 가까이가 여성이에요. 외무고시는 70%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대한민국의 파워 엘리트들을 여성들이 다 접수하고 있는 거죠. 저는 뭐 이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동안에는 교육도 잘 안 시키고 여성들의 여러 가지 역량이 개발이 안 됐지만 지금은 여성 대학 진학률이 더 높고요. 우리 대학도 여성들이 다 공부도 잘하지, 대표도 여성들이 하지, 술도 여학생들이 잘 먹지, 다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들이 이제 그동안 역량은 많이 키웠는데 사회 진출은 너무너무 보잘것 없었거든요. 특히 여성들의 지방자치의 참여가 대단히 저조합니다. 지금 작년 2014년 선거에 비로소 20%를 넘어섰어요. 21.6%. 근데 물론 이제 처음 91년 때는 0.9%, 1.6%, 2.3%, 뭐 3.4% 하다가 이제 10%를 넘어선 거는 2006년에 비례대표제를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여성들은 시도지사는 물론 없고 교육감도 없고요. 뭐 구청장 뭐 해서 한 9명의 단체장, 그다음에 이제 기초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비례대표 중심으로 해서 20%만 겨우 넘긴 상태인데, 문제는 선거구에서 직선된 여성 의원은 10%가 안 됩니다. 비례대표예요. 비례대표 아까 말씀드렸죠. 비례대표 한번 따려면 눈물겨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만족하면서 우리 여성들이 정당공천제 없애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정당공천제 폐지하려면 꼭 여성들이 등장이 돼서 동원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꼭 여성을 동원해요. 없애지 말아라. 정당공천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율이 늘어났다.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결하면 안 됩니다. 여성들도 이제는 당당하게 주민의 대표가 돼야 되고 선거구에서 뽑혀야 돼요. 직선으로. 또 최소한 40%까지는 돼야 돼요. 그래야 지금 여성의 시대고 지방자치는 여성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다룹니다. 상하수도 문제, 교육 문제, 복지 문제. 그리고 지금까지 남성들은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여성들의 비례대표로 됐든 어쨌든 여성들의 지방의원이나 뭐 단체장이나 거의 비리 부패가 없어요. 여성들은 아직 덜 물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의 지방정치의 변화를 위해서 여성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여성들이 참여해야만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제가 꼭 여성들에게 뭐 기분 좋은 여성 권익을 신장하고 여성 해방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참여가 높아져야 된다. 또 여성들은 그렇게 할 만한 이제 역량을 갖추게 됐고, 또 봉사의식이나 청렴성이 남성보다 아직은 좋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이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내년 선거에서. 단지 이제 제도적으로 지금 막상 선거에 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고 또 여성들이 취약한 게 네트워크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미리 조금 프랑스 같은 나라도 그 여성 비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한 20%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몇 년 전서부터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해서 40%를 높여놨어요. 지역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 제도가 뭐냐면은 남녀 동수 공천제라든지 여성 당선 할당제라든지 여성 전용 선거구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냥 비례대표만 만족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도 우리가 좀 바꿔야 돼, 깨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윤리 경영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앞으로는 윤리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 경쟁력을 가질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옛날엔 윤리 도덕을 뭐 이야기하면은 멍청하다고 생각을 했죠. 다 약삭 빠르게 다 가는데 너무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바보처럼 그렇게 하냐 이런데 지금은 이제 아닐 겁니다. 달라졌어요. 기업도 달라지고 있죠. 기업도 요즘에 갑질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죠? 어디 호식이 치킨, 어디 무슨 우유, 어디 라면, 어디 빵집 해가지고 기업주들이
갑질하고 뭐 폭행하고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다 용인이 됐어요. 옛날에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지금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용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불만과 비판이 사이버상에 모이고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 거기에 무기가 있어요. 무슨 무기? 불매운동. 불매운동을 하기 때문에 기업주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사과하고 회장직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윤리 경영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여기에 조금 둔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굴지의 그 대기업도 우리에게 굉장히 고마운 기업이에요. 대한민국에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의 15%를 삼성이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잖아요. 왜?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 경제적, 윤리적. 어떻게든지 편법과 불법을 통해서 상속하려고만 하고 있지 이런 책임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바보 같아요. 그래서 외국의 대기업들이 부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잖아요. 주커버거, 뭐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이 다 90% 이상을 환원해요. 왜? 우리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나아서? 그게 아니에요. 미국도 처음에는 상속을 했어요. 철로, 기차로 돈 벌고, 자동차로 돈 벌고 한 기업들이 상속을 했어요. 근데 상속을 하고 보니까 자식들도 다 망하고, 잘못되고, 기업도 망하더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얻은 해답이 이건 아니다. 기업이 계속 영속하고 자녀들이 나쁜 길로 가지 않으려면 사회에 환원하고 자식들은 그저 교육이나 잘 시키고 조그만 먹고 살만한 것만 넘겨주는 게 답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 환원을 하는 거지 우리보다 월등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 기업의 100대 미국 기업의 78개는 자수성거해서 된 기업들이에요. 빌 게이츠라든지 다 자기가 창조적으로 만든 회사거든요. 대한민국 100대 기업의 84명은 상속입니다. 그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행정도 개혁을 해야 되고 윤리성과 도덕성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이제 주민자치로 가야 됩니다. 근데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있는데 이거는 자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죠. 그냥 문화, 여가 중심의 활동이고 또 주민자치위원도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애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1999년도에 만들어진 주된 이유는 그때는 읍면동을 폐지를 하고 주민자치센터로 대체를 하면서 공무원을 감축시키려는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를 정말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행정을 목적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한 20여 년 동안 해보고 나니까 이걸 가지고는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새로 지금 시범 실시 중에 있는 게 주민자치회입니다. 지금 49개 지역에서 아마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게 제대로 돼야 다시 말해서 지금 읍면동장이 추천해서 이렇게 하부기관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민 대표성에 의해서 주민총회를 만들고 또 거기에서 실질적인 정말 주민의 지역에 관련된 일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돈과 기능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경험도 하셨고 그런 장단점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그 활성화에 대해서 또 행안부는 조금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지방행정기관 우리 읍면동이나 이런 데를 과연 이걸
그 주민자치 전혀 별개 기관으로 할 거냐, 행정기능이 들어갈 거냐, 공무원을 파견할 거냐 이런 걸 놓고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은 뭐냐면요. 정당공천제가 저렇게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을 직선한다고 하면 거기에 또 정치가 개입되지 않겠냐. 자칫하면 이게 풀뿌리 자치조직이 아니라 풀뿌리 선거조직이 되지 않겠나. 거기에 또 당파 싸움이 들어가고 또 지역민들이 파벌이 생기고 지금 뭐 이 통장도 자꾸 그런 거에 지금 유혹을 받고 있고 그런 쪽으로 자꾸 저는 그게 걱정이 좀 돼서 아무튼 주민자치회가 바로 자리 잡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당 문제가 개혁이 돼야 되고 이 선거 문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주민자치센터 갖고는 안 되고 주민자치회를 제대로 만들어서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만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부족한 강의를 아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하여튼 올 한 해 여러분들 이 자치대학에 이제 몇 번 남은 이 교육을 잘 받으시고, 하여튼 이 광명시 이 발전에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서 더욱 발전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